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밤마다 뒤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1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올해 35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오고 졸업 후에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저를 늘 걱정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5년 전 민수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름은 은주, 29살의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운지 마치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주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안부를 물어왔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앓으면 죽이나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곤 했지요. 친딸보다 더 친딸 같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은주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손자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 첫 손자라 얼마나 예뻤는지요. 은주가 산후조리할 때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미역국과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준호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아이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주가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저야 반찬 가게 일이 있지만 손자를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준호를 데려다가 저녁 늦게까지 키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은주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하더라고요. 육아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제가 달래주곤 했습니다. 민수보다 저를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가 아플 때는 은주가 얼마나 당황하던지요. 처음 키우는 아이라 모든 게 걱정이었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담을 들려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민수 키울 때의 이야기를 해주면 은주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 반찬 가게도 은주 덕분에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저희 가게를 소개해주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와서 반찬을 사가기도 했거든요. 가끔은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은주의 얼굴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피곤해 보이고 자주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와 직장 병행하느라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식욕도 없어하고 자꾸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다 줘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누렇게 뜨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영 걱정스러웠어요. 민수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은주가 괜찮다고 하며 미루고 있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말이죠. 그해 여름 은주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민수가 응급실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얼마나 긴지 몰랐어요. 민수와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은주는 계속 입원해 있었고 준호는 제가 맡아서 돌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아이를 달래느라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민수는 매일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은주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부부 사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은주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에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까 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빨리 나아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따로 부를 필요가 없을 텐데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은주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어요.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병명을 들었을 때 저와 민수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은주가 강경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경화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민수가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해봤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간 이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살 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 은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병실에 들어가자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은주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34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 정말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어린 준호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 이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은주의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생체간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어 이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증자도 시간이 지나면 간이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아내를 위해 간을 기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수는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혈액형은 맞는데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주의 친정 부모님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기증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은주가 외동딸이라 형제자매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61세라는 나이도 적지 않고 수술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무서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아이인데 그날따라 더 조용했어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민수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깊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간 기능 검사, 영상 검사까지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나이가 있어서 추가로 심장 검사와 폐 기능 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느라 정말 지쳤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증할 수 없다면 은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준호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간 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혈액형도 맞고 간 상태도 양호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수술을 받을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간의 절반 정도를 떼어내서 은주에게 이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술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고 회복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진행할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수술 날짜를 정하고 나니 급하게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반찬 가게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했고 준비해둔 반찬들은 단골 손님들께 나눠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은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며느리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민수도 그날 밤 제 방에 와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도 은주도 준호도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수술 당일 새벽 병원으로 가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나니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어요. 온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간호사님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재간의 60% 정도를 떼어내서 은주에게 이식했는데 둘 다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셨습니다. 은주의 몸에서도 새로운 간이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숨쉬기도 어려웠고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것도 간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저와 은주를 번갈아 가며 돌봐줬습니다. 회사 일도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지냈어요. 은주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니 민수도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정말 죽을 뻔했던 아내가 살아나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수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은주가 제 병실로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제 손을 잡고 또 한 번 고맙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은주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어머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제 정말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어머니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살릴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이런 힘든 일을 함께 겪고 나니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먼저 퇴원을 했습니다. 은주는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게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수가 아이에게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줬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를 다시 열 준비를 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무거운 걸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길 간이 재생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며느리가 살아있고 손자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몸이 좀 불편해지는 건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은주도 3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하면서 천천히 나아가기로 했어요.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도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었어요. 반찬 가게 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저에게는 여전히 잘해줬는데 민수와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있을 때도 어색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여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주와 민수가 함께 있을 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하고 끝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마치 남처럼 지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와서 엄마 아빠가 왜 안 웃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려고 제 몸을 내준 건데 오히려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은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서로 예민해져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주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괜찮다고 하면서 웃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은주와 민수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코 들어보니 이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주가 민수에게 이제 정말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억지로 부부 노릇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은주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살리려고 재간을 내줬는데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었고, 그동안 제가 한 일이 다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준호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몇 번 더 그런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수를 불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에게 은주와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말하길 은주가 수술 후부터 자신에게 감정이 식었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살려줬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은 사라졌다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왜 오히려 감정이 식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은주가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이 변했다고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수는 자신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은주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함께 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간을 내줘서 살려놓은 며느리가 이제 와서 사랑이 없어졌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아들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은주와도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은주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결국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건 평생 잊지 않겠지만 민수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변했다고 예전 같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함께 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을 내줘서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감정이 없어졌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제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왜 도와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은주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몸을 희생해서 살려놓은 며느리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감정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정식으로 저에게 이혼 계획을 알렸습니다. 은주와 상의한 결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준호는 은주가 키우기로 하고 민수는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목숨 걸고 구해준 아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고, 준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민수가 말하길 어머니께서 화내실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서로 감정이 없는데 억지로 함께 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혼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정말 고마우면 더 노력해서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은주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제가 간을 내줘서 살려놓은 며느리가 정말로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은주는 떠나기 전날 저를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준호를 데리고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민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고, 조금이라도 남은 감정은 없느냐고 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다는데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준호만은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은주는 준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사를 가면서 저에게 또 한 번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희생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어머니가 왜 화를 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잊지 말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간을 내줘서 구해준 며느리는 떠나갔고 아들도 혼자가 되었어요. 손자도 이제 가끔씩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수술 흉터를 만지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가끔 준호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보던 손자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니까 정말 허전합니다. 은주가 약속한 대로 가끔 준호를 데리고 오긴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준호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5살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왜 따로 사는지, 할머니를 왜 자주 못 보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 얼굴에서 예전의 밝은 웃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더 마음이 아파요. 민수는 한 달에 2번 정도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효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예전의 진심 어린 관심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민수와 만나면 서로 어색해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도 없어요. 아들이지만 이제는 마치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가끔 며느리와 손자 이야기를 물어보면 정말 난처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가족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족 이야기 자체를 피하게 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밤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낮에는 가게 일로 바쁘니까 그나마 견딜 만한데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다르게 행동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수술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며느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술대에 올랐던 그때의 마음,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은주가 고맙다고 하며 흘렸던 눈물까지 모든 게 헛된 일이 되어버렸어요. 가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간 기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은주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게 가족이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도와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주는 고맙다고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요즘 들어서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가족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이 저희 세대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이 식으면 쉽게 이혼하고 개인의 행복을 가족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준호라는 손자가 있고 민수도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관계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가끔 은주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거나 안부를 궁금해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뭐 하냐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는 은주가 준호를 데리고 직접 찾아왔어요. 아이가 할머니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왔다더라고요. 준호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준호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만은 예전처럼 행복했습니다. 은주는 그날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대신 준호만은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달라고 했어요. 은주도 그건 당연하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하기 쉬운 거였더라고요.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비록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요즘은 가게 일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찬 메뉴도 개발해보고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이웃들에게서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가끔 제 또래의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이나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중에 배신당한 경험을 가진 분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정말 급한 상황이면 도울 거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식의 희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한 희생에도 한계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밤마다 뒤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1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올해 35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오고 졸업 후에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저를 늘 걱정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5년 전 민수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름은 은주, 29살의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운지 마치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주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안부를 물어왔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앓으면 죽이나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곤 했지요. 친딸보다 더 친딸 같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은주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손자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 첫 손자라 얼마나 예뻤는지요. 은주가 산후조리할 때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미역국과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준호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아이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주가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저야 반찬 가게 일이 있지만 손자를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준호를 데려다가 저녁 늦게까지 키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은주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하더라고요. 육아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제가 달래주곤 했습니다. 민수보다 저를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가 아플 때는 은주가 얼마나 당황하던지요. 처음 키우는 아이라 모든 게 걱정이었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담을 들려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민수 키울 때의 이야기를 해주면 은주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 반찬 가게도 은주 덕분에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저희 가게를 소개해주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와서 반찬을 사가기도 했거든요. 가끔은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은주의 얼굴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피곤해 보이고 자주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와 직장 병행하느라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식욕도 없어하고 자꾸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다 줘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누렇게 뜨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영 걱정스러웠어요. 민수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은주가 괜찮다고 하며 미루고 있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말이죠. 그해 여름 은주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민수가 응급실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얼마나 긴지 몰랐어요. 민수와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은주는 계속 입원해 있었고 준호는 제가 맡아서 돌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아이를 달래느라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민수는 매일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은주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부부 사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은주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에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까 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빨리 나아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따로 부를 필요가 없을 텐데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은주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어요.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병명을 들었을 때 저와 민수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